오늘도 강의에 참석하셔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바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첵 강의를.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나의 척추를 지키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공유된 화면에 있던 바코드 일정들 다 보셨죠? 해당되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또 가실 수 있는 일정에 있는 바코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바코드에 참석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의 강의들이 많고, 훨씬 더 질 좋은 내용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까지도 다들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테니까 꼭 한번 참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혹시 본인의 지역에 참석했던 지역에 다른 마스터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이 다르면 또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또 얻을 수 있는 다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었다고 안 오지 마시고 계속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상생활에서 나의 척추 지키기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정성근 서울대 교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영상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정성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일상생활에서는 허리를 최대한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더라도 100만 원 이하는 줍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 적게 구부리고, 그리고 천천히 구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돈을 줄 건지, 허리를 어떻게 숙일 건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들어 올릴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숙이게 되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시범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안 좋게 허리를 쓰게 되면 디스크가 찢어지는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증상들이 1.5초만 해도, 아주 짧은 시간만 하더라도 충분히 디스크가 찢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 운동으로 치면 런지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최대한 숙이지 않고 이렇게 주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범을 보여주게 되고, 저도 바코디 강의에서 이 영상을 항상 틀어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장면이 나오게 되면 항상 다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는 이유가 막 이 모습이 웃기다라기보다는 이 장면이 이렇게 무언가를 물건을 줍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동작을 할 때 이게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해서 더 웃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허리를 이렇게 꼭 이런 방법으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허리를 최대한 덜 숙여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여러 일상생활 동작들이 있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동작들에서 어떻게 허리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허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의 척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신체의 주 목적,
각 분절들의 주 목적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팔과 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분절을 나누어서 한번 각각의 분절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지, 다리, 다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서 있는 동작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걷게 한다든지 뛰게 한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지지하고 그리고 몸을 이동시키는 게 하지의 주요한 주된 역할이에요. 본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지는 당연하게도 잘 서 있어야 되고 잘 걸어야 되고 잘 뛰고 잘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다리에 큰 질병들이 생기지 않겠죠. 어, 발생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리 쪽에서 고장날 일이 많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걸어야 되고 잘 뛰어야 되고 잘 이동해야 되고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앉아 있다라고 하면 다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됨으로 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걷는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 또는 서 있는 자세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잘못되게 사용하든지 사용을 하지 않던지 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절, 다리 말고 팔. 팔이라는 분절의 주 역할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키보드 또는 휴대폰,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뭔가, 뭐, 잡는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팔의 주 목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 뭐 목적 수행을 하는 거를 그것이 팔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잘 사용해 줘야 돼요. 예. 팔의 원래 목적과 원래 기능에 맞게 사용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 크게 고장날 일이 없겠죠. 팔의 주 목적은 목적 수행, 목적을 수행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만드는, 조작하게 만드는 게 팔의 원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분절은 머리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머리의 주요한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눈도 있죠. 뭔가 바라본다든지, 코도 있죠.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는 쉬게 만든다든지, 또는 입에서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뭔가 먹기도 하고요. 귀로는 뭔가 듣기도 하고, 그다음 머리 안에 담겨져 있는 뇌로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의 중요한 기능들을 잘 살려서 생활을 해주면 뭐 치매가 오지 않는다든지 시각을 잘 지킬 수 있다든지 뭐 청각이라든지 후각, 미각 같은 것도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기능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크게 고장이 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분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통이라는 분절이 있죠. 마지막 남은 분절. 이 몸통이라는 분절이 하는 기능,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우리 심장, 폐, 뭐 간, 위, 뭐 대장, 소장처럼 내부에 있는 장기를 담고 있고 그 장기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이 몸통 안에 있는 이 척추라는 애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척추라는 애는 머리라는 애를 잘 지지하고 있는 게 이 척추의 기능이에요. 주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라는 애가 엄청 중요하죠. 모든 신체를 관할하는 아주 주요한 컨트롤 타워.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머리죠. 이 몸통은 이 관제탑 같은 머리를 지지하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관제탑을 잘 지지하고 있는 이 기둥이 척추라는 애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척추, 머리를 받치고 있는, 머리라는 관제탑을 받치고 있는 이 척추라는 기둥은 막 굽히거나 뒤로 꺾거나 돌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척추의 주요한 기능은 그냥 잘 세워져 있는 게 이 척추의 원래 목적이고 원래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굽히거나 너무 젖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굽히거나 돌리거나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목적이 잘 세워져 있는 게 원래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척추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이 모양, 척추의 모양을 잘 유지해 줘야 되겠죠. 앉아 있을 때도 이 모양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잘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척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잘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가 서 있을 때를 보더라도, 서 있는 자세를 보더라도 이 모양 그대로를 잘 지키고 앉아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꺾고 배를 내밀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을 거고 척추의 원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앉고 서고는 항상 우리 바코디 때도 많이 강조를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과정, 자리에서 일어서고 앉는 과정에서도 이 척추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일어서고 앉고의 동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척추가 굽어 있는 저런 단계가 나오면 허리에 좋지 않다, 척추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일어서고 앉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 위생을 잘 지켜서, 척추의 모양을 잘 지켜서 앉고 일어서고의 동작이 이루어져야 우리 척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외에도 뭔가 물건을 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척추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어, 그것 또한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도 같은 높이에 있는 같은 무게의 물건을 들 때에도 왼쪽처럼 척추를 저렇게 굽혀서 쓰면 척추가 고장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허리와 등, 척추를 변화 없이 굽히거나 젖힘 없이 사용해줘야 척추가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더 왼쪽 사진처럼 저렇게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정성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왼쪽처럼 쓰게 되면 1.5초 만에 1.5초만 하더라도 허리 쪽 디스크가 쭉 찢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허리를 굽혀서, 척추를 굽혀서 물건을 드는 동작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오른쪽처럼 잘 지켜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정성근 교수님이 시범을 보였을 때처럼, 시범을 보이는 그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쓰는 게 좀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써?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더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완전 아기이죠. 뭔가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나이대의 아기예요. 대화도 주고받을 수 없을 만한 대화가 불가능한 나이대의 아기인 거죠. 저 아기의 지금 자세를 보시면 거의 스쿼트하는 왼쪽과 같이 스쿼트하는 자세에 가까워요. 그 뭐 허리를 덜 세우고 있지 않느냐, 허리가 굽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 대에는 성인의 그런 척추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C자 라인. 척추가 굽어 있는 나이대예요. 7에서 8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의 S 라인이 완성되는 거라서 이 나이 때는 허리가 굽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모양,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한번 보시면 좌측과 같이 거의 스쿼트 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모두 지금 뭐 바커디 출첵에 참석하신 분들 외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 60억 인구 모두 어렸을 적에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렸을 적에는 다 오른쪽처럼 스쿼트 하듯이 물건을 다 날랐다는 거예요. 물론 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쁜 자세, 허리를 구부정하게 취하고 있는 이런 나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게 습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습관화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활동들을 할 때 허리를 굽혀서 쓰는 게 편해지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허리를 굽히는 게 습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허리에 뭔가 질환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써왔던 대로 오른쪽 사진처럼 아기의 사진처럼 우리가 원래 써왔던 대로 다시 허리를 잘 척추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지금도 왼쪽처럼 허리를 척추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다시 오른쪽처럼 저렇게 척추를 사용해 주셔야 어, 허리를 잘 또는 척추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영상 하나를 한번 보실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찬찬히 들으신 내용들을 잘 베이스로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외상 없이 앉은 자세, 허리 숙이기, 물건 들기, 서기, 걷기 등 일상적인 동작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무리가 적은 일상적인 자세나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앉은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은 자세는 척추 후면, 특히 앞으로 굽어 있는 목이나 허리에 많은 부하를 줍니다. 허리는 구부정한 채로 허리 위쪽 상체만 펴는 동작은 안 좋습니다. 척추 전체를 과도하게 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지면과 닿고 있는 제일 아래쪽 골반을 움직여 허리를 가볍게 세워줍니다. 허리 위 상체는 뒤로 펴려고 하지 않고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에 맞춰 가볍게 세워줍니다. 골반에서 머리까지가 수직인 상태를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앉은 자세입니다. 뒤로 지지하는 힘점이 등에 있으면 골반과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몸을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깊게 밀어넣어 골반과 허리가 편안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주되게 지지하는 힘이 등이 아니라 골반과 허리가 받쳐지도록 하고 등과 머리목은 가볍게 기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일어나고 앉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부정하게 일어나면 허리 뒤쪽으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바르게 일어나고 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앞쪽으로 몸을 이동합니다. 허리가 굽지 않도록 굳게 유지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체중을 하체로 이동시키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네 번째, 선 자세입니다. 선 자세에서는 골반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무릎은 과도하게 꺾어펴지 않고 선 자세를 취합니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연결되는 측면선이 하나 기울지 않고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바르게 섭니다. 다섯 번째, 허리 높이 물건 들기입니다. 허리 위주로 숙여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은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들어 올리면은 물건 가까이에 섭니다. 양 발은 일자 또는 대각선으로 편한 위치에 두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관절과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여섯 번째, 낮은 위치에 있는 물건 들기입니다. 허리를 더 많이 굽게 되거나 더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도 당연히 더 커집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물건 가까이에 다가섭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몸을 하강시킵니다.
다리를 옆으로 크게 벌리거나 다리를 앞뒤로 주고 몸을 하강시킵니다. 일곱 번째, 낮은 위치에 있는 가벼운 물건 들기입니다. 가벼운 허리 숙이기 동작에서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이 가벼워도 허리를 숙이는 범위가 크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쪽 다리만 들어줘도 허리 굽힘이 감소하고 지지하는 쪽 골반과 고관절이 자유로워지면서 골반의 회전이나 고관절을 사용하기 도와져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어,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보신 그 영상이나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원리는 간단해요. 자세를 잡으실 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일상생활 하실 때도, 몸을 사용하실 때도 가급적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잘 유지해서 사용해 주시면 척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척추 위생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 자, 지금 또 여러 영상들하고 또 우리 마스터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생각대로 안 따라주고, 근데 마음은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물건으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급하니까 대충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또 많이 공감이 되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 우리 출첵 참여자분들 또 우리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할 때 좀 정성을 쏟자. 하찮은 일도 정성껏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배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배운 배움은 바로 건강이다. 내가 물건 하나 줬는데도 정성을 쏟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관성적으로 물건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령을 내렸고 나는 그걸 수행할 뿐이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물건을 줄 때 좀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몸에 가깝게 그리고 관절의 분절분절을 활용해서 주게 되면 내 몸에 특히 내 척추를 지킬 수 있다. 그걸 오늘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오늘 느끼신 바들을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 준비하신 우리 정우성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의상이요. 오늘 저희 서울 경기 지역에 이 통판사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넥타이를 잘 하진 않는데 오늘 또 한번 넥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정리정돈 해주시고 오늘 스쿼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완전수 3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지금 30회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제 31개 있잖아요. 이번 주 33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개 더 하는 거니까. 예, 울산 남구. 야, 오늘 인원 많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카메라 켜신 모든 분들, 또 카메라를 켜진 않았지만 하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33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좋습니다. 셋, 올라올 때 후. 넷,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호흡 멈추고. 다섯, 후. 여섯, 일곱,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덟, 아홉, 무릎 너무 굽히실 필요 없어요. 열. 하나, 허리는 세우고. 둘, 코어에 힘. 셋, 넷, 후.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으로.
여덟, 아홉, 이제 13개. 하나, 둘, 셋. 올라올 때 후, 넷,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 여섯, 후, 코어의 힘. 여덟, 다 간다. 아홉, 33개. 하나, 지금부터 운동. 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후, 셋. 오케이. 자, 박수. 자,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도전 횟수를 지금 갱신하고 계십니다. 야, 33개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며칠 생활해 보시면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다리가 뻐근한 거를 오후에 느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쿼트의 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아까 우리 정은상 마스터께서 이 바코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 일정표 오늘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울산까지 이제 15회에 바코드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건대, 서울 강진구가 추가가 됐고 또 일산도 추가가 됐고 마산도 또 추가가 됐고 다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바코드 일정을 참조하셔서 꼭 한번 바른 자세에 대한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창업 스토브 리그인데 가장 핫한 우리 슬리밍고 창업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출첵에 들어오신 분들도 슬리밍고 그룹이 바른 자세와 습관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자세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앞으로 산업의 비전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창업 예산 내에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창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슬리밍고 그룹의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함께 실현해 가는 또 동행자가 저희가 함께 되어 드릴 테니 많은 분들 지역의 창설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0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7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입니다. 오늘 2월 2일이죠. 자, 오늘은 논어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 다산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실 것 같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배우고 뭔가를 읽고 또 다듬어 가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경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또 다듬어보고 그래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술과 문화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럽에서 있었던 르네상스죠. 이 르네상스는 많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르네상스의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시대인데 그 르네상스의 거장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장이 있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가 오늘 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다비드.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답변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나는 그냥 돌에 불필요한 걸 제거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다비드가 아닌 것들만 제거하고 나니 다비드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리송한 선문답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거듭했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론은 우리가 어떤 것들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비드가 다비드다움 나타났던 것은 불필요한 걸 제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와 제가 우리다워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나다움, 여러분들 다움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또 확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또 공유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 0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기회의 인질도 모르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회가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회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이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라는 것은 어떤 그 기준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흔들려요. 기준이 흔들립니다. 숫자는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이 흔들린다 말이죠. 가령 내가 지금 빚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빚의 의미는 나는 1,000만 원이라는 빚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이라는 적은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억대의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의 기준은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내 생각, 즉 내 기준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곱셈이다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덧셈이면 그 큰 숫자는 굉장히 멀어 보이고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거대한 숫자도 우리가 곱셈을 해 나간다면 그 숫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더 큰 숫자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그 나를 가로막던 거대한 숫자는 이제 내 멀리 뒤에 와서 작은 숫자가 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곱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앞에 거대한 산도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아주 티끌만한, 겨자씨만한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는 어휴,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지?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결국 내 생각 안에서 문제는 해석된다. 남이 해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그 목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적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사건을 기록한다라는 거고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행태가 관찰이 되게 돼요. 행동과 태도가 관찰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기준이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저는 노란 박스는 공적인 업무나 회사 일, 즉 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고 분홍색은 개인적인 자기계발, 우선 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업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요. 흰색은 어떻게 보면 제 취미라든지 그다지 이 위에 세 가지 박스의 색깔과는 다른 좀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여가 시간들이 흰색 박스. 뭐 어떤 사람들은 흰색 박스가 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죠. 돈 많은 백수 또는 돈 없는 백수.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치매만 하고 여가 생활만 즐겨. 그러면 둘 중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 여유가 다 뒷받침이 돼서 일을 안 해도 되는 백수이든지 아니면 돈은 지금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그냥 백수이든지. 그죠? 자,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앞장으로 가볼까요? 이 시간을 기록해 본다라는 거, 여기 확대가 지금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확대를 하면 확대가 될 겁니다. 제 얼굴도 확대가 될 거예요. 아, 저 친구 멀리서 보니까 좀 잘생겨 보이는데 가까이서 당겨보니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걸 확대를 쫙 해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작 시간, 난 몇 시에 기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취침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 30분 단위로 저는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1시간 단위로 기록하셔도 되고 2시간 단위로 기록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 단위로 기록을 쪼개서 할수록 여러분들의 사건 관리,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싶은데 또 내가 원하는 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일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여기 체크가 된다는 얘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어제에 이어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도 저에게 이 양식을 요청하는 분이 없어요. 그건 이걸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좋은 얘기긴 한데 내 삶에서 내가 적용시켜 봄직한 일은 아니다. 뭐 이거 아닐까요? 아니면 좀 더 고무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아유, 이다겸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드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는 양식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바꿔볼까? 변화시켜볼까? 생각만 하고 그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 하루를 알아봐야 되는데 내 시간 쓰는 행동 태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도무지 알 재간이 없는 거죠. 왜? 써야만, 사건을 관리해야만 내가 행태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관찰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몇 해 전부터 유행해 왔고 지금도 뭐 많은 관찰 예능들이 펼쳐지고 있죠. 왜 높은 시청률을 발생할까요? 사람들은요, 타인의 생활을 엿보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인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멋진 삶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동경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관찰 예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고 또 알고 싶고 또 보고 싶었던 그런 유명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어떤 취미 생활이 관찰 예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타인이 관찰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관찰, 그 시간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24시간 이 캠코더를 가지고 내 하루를 누군가가 찍는다라고 보고 그 하루 찍은 내용을 누군가가 봤다라고 볼 때 내 모습이 내 목표와 닮아 있나?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에 매진하고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록된 목록들은 오늘 내 행동의 지침이 되고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 결국 그게 제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은 결국 제 삶의 모습이 되며 내 삶은 내가 해왔던 그리고 오늘도 하는 행동들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 작년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세웠다면 내가 진짜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를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적어보면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분석하게 되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경영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바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선생님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문장을 많이 남기셨는데 오늘 제가 그 비유를 잠깐 들자면 특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영의 어떻게 보면 기초이자 핵심 메시지이죠. 굉장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들을 측정을 못하면, 즉 내가 어떻게 계량하지를 못하면 결코 좋은 경영을 할 수 없고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24시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누구나가 평등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너도 24시간, 나도 24시간. 저 사람들도 24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잘 살고, 왜 더 부해지고, 왜 더 건강해지며, 왜 더 삶에서 자유로워지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필요 없으면 그럼 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를 쓸까? 이걸 기록해보고 내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제 이 피드백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상, 그래서 삶이라고 부르는 또 거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 소득 창출의 도구인 일, 이걸 한번 기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일과 삶이 어떻게 보면 동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것처럼 색으로 구분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 이번 주에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나 이번 주에 너무 일을 안 했는데, 나 이번 주에 너무 쉬었는데, 나 이번 주에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면 내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 목록이 나오죠. 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개선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에 정복당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어요. 야, 기가 막히게 지금 출첵 끝나는 시간이 딱 11시 50분이 PC가 되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11시 50분. 예.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50분이 다 돼 가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예요. 결국은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정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자유롭고 부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는 시간의 노예로서 항상 시간에 정복당하고 시간에 쫓기고 또 시간 없음에 한탄하고 늘 시간 부족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같은 시간을 바라보는 정의가 다름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1번, 나는 시간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시간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럼 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시간에 쫓겨 살고 시간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면서 살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제예요. 결국 내 선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 편이에요. 남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현대인들과 대중들은 남의 편으로 인식하고 남의 통제를 받고 남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누구누구 씨, 몇 시까지 이거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자, 편의점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장이 있을 겁니다. 점장이 오너죠. 그럼 점장이 시키는 대로 자, 물건 정리해. 야, 오늘 탑차 온다. 선입 선출해서 물건 다 창고 정리해놔. 가격표 업데이트해놔. 상품 정리해놔. 이게 뭐예요?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통제에 따라서 그 정해진 시간까지 그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삶이 너무 싫어서 제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너가 돼야 되겠다라는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내가 시간의 지배자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통제권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원칙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규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삶에 규율이 생기게 되면,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내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 방법을 내가 수용 가능한 방법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다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들어보시고 내가 시간을 진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내일 토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입니다. 불타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꽃피우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